마세고수 프리미엄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으로 가겠습니다. 네. 마세고수 프리미엄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번 맛보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동안 먹었던 고구마 스틱 다 잊어버리세요. 마세고수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이 특별한 이유 첫 번째, 원재료에 있습니다. 아, 그래야죠, 이거는 사실. 마세고수는 국내 유통되는 고구마의 등급 순위 중에서 가장 크고 맛있는 최고 등급인 왕등급. 왕등급. 네. 가격 차이 많이 나요,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킹 등급의 호박 고구마를 원재료로 만듭니다. 둘째, 화학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무첨가 고구마 스틱입니다. 난 GMO, 해바라기 유와 유기농 설탕만을 사용하는데 화학 첨가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발연점,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 이게 대단히 높은 해바라기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구마 스틱의 바삭함은 더욱 특별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해썹 인증은 기본이고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압도적 최저가 역시 기본입니다. 현재 마세고수 호박 고구마 스틱의 인터넷 최저가는 한 봉당 2,500원인데요. 5봉이면 얼마겠어요? 5봉이면 12,500원. 그런데 11,500원에 오십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면 네. 10봉은 25,000원. 25,000원이어야 하는데 21,600원. 네. 20봉은 뭐 5만 원. 근데 39,900원. 이건 되게 싸다. 예. 네. 20봉 세트가 제일 많이 싼 들었어요. 거예요. 다른 거보다 훨씬 크다. 많이 들었어요. 어차피 한번 맛보면은 20봉을 구매할 걸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마세고수 고구마 스틱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 이게 봉지가 진짜 크네요. 봉지가 커요. 네, 보통 이제 편의점 가면 요거 반 토막 되어 네, 있는 맞아요. 거 한 2,000원 정도 넘게 받잖아요. 근데 확실히 맛의 고수라서 맛고 마세고수의 또 명품 고추 순대라고. 고추 순대요? 고추 순대 못 먹어보셨지? 네.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근데 죽어요, 죽어. 너무 맛있어서. 또 맛있어요. 한없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열면 드라마 앉은 자리만 서너 봉지는 기본이겠는데요. 자, 집에 가 이제 하나씩 더. 아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맛이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맘스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이준석 태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돌풍에서 태풍이 됐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렇게 미풍에서 태풍 되는데 보름 걸렸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람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다면적으로 평가해 주실 분을 모셨어요. 아, 그래요? 네, 김갑수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선배님 예. 정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저한테 나는 김갑수 선생님 팬이다. 아, 그러나 김갑수 선생님이 정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나도 하고 정치 얘기 싶지 않아. 빼고는 대환영. 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모질한 거지. 어쩌다 그 길로 발을. 근데 애매한 중간을 싫어해서 그걸 분명하게 말하다 보니까 네. 어떤 굉장히 편중된 사람이 되는데 내 특징은 일생 동안 내가 한 생각과 말을 내가 뒤집어. 나는 일관성이 없어. 그러세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을 좀 약간 의심을 해. 야, 자기는 항상 일관됐다.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을 뿐이고, 네. 뭐 이 사회의 그 주역들이 자꾸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지 나는 올고든 길을 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배님은 늘 그냥 왔다 갔다 했다. 아니 설마 늘 왔다 갔다 했겠나만 예. 그러니까 단톡방이 누구나 생기잖아요 저절로. 예, 예. 나도 성대 민주동문회 단톡방이 맨날 뭐가 올라오는데 예. 그 7, 80년대 투사들이 여전히 그때 목청을 여기다가 계속 올리면 난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아주 머리가 띵해. 아니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하나도 안 변했다면은 지금 이 시대도 막 그냥 난 변절자지. 그들은 혁명과 막 이렇게 개탄에 몰들어 있고 그 중에는 세상에 다 아는 사람도 몇 있어요. 국회의원을 몇 번 좀 했다거나 또는 마누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인이었다거나 뭐 하여튼 근데 그냥 똑같아. 그래서 야, 내가 감당을 못하겠구나. 걔네들은 날 상대도 안 해주는 것 같아. 내 글도 안 올리지만. 아니 실제로 내 아는 어떤 사람은 막 노동자 혁명 이런 얘기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얘기하면서 지금요? 지는 자기 회사 직원들 월급 안 주고 예? 막 이렇게 노동자 열정페이, 열정페이 강요하고 열정페이 강요하고. 운동권 출신 선배들이 그렇게 열정이 없다고 혼내고 열정이 제대로, 없다고? 제대로 페이 쳐주지 않고 그리고 막 선배매 없어 다니는 친구인데 페미니스트가 돼가지고 떠들고 다니고 난 참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네요. 진보 꼰대. 네, 무서운 진보 사람 꼰대. 중에 제일 꼰대 중에 꼰대, 진보 꼰대. 진보 꼰대. 아이, 그러니까 개인의 이런 면모들이 부각돼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큰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요. 큰 문제.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군부 독재라든지 아, 재벌 오너들의 전횡이라든지 네. 지배 구조가 뭐 괴상하게 돼갖고 뭐 이런 식의 것이 사회 전체를 망라할 때는 작은 게 안 보이잖아. 그렇죠. 개인적 면모들이. 네. 근데 사실 한국은 이미 거의 그런 문제. 아니 뭐 해결됐어요. 어느 대기업이 이제 순환 구조로 기업 지배하냐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사회 제도나 인간사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게 좀 양해가 되는 큰 악이 해소가 된 다음의 현상이라고 봐요. 이준석 현상도 그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악을 상정하거든 민주당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쪽은 너무 나쁜 거야. 친일 반민족 국제 세력 기득권 세력에 뭐 네. 거의 악마화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준석을 끌어올린 사람들은 그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그런 세월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몰라. 모르는 나이대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그래서 흔히 중도 그러니까 정당 편향적 열성이 없는 사람들 그냥 때만 되면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는 여기 사람들 맞을 때는 있잖아요. 있고 저기 맞을 때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명박도 찍었다가 노무현도 찍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민주당 열성 있는 분자들은 바보로 취급하거든.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학식 높고 수준 있는 사람 중에 선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은데 숫자 쪽이 많아졌어. 거기다가 새누리당 계열이 더 이상 기득권이 아니에요. 다 기득권과 친인척으로 고향으로 학벌로 연계한데 있어 와서 그랬지만 지금은 별로 그걸로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정의로운 주장만을 일관해왔던 민주당이 그래 너 까보자 하니까 이것저것 막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매우 화를 여러 번 냈거든요. 그랬더니 뭐 나보고 배신자 변절자 막 그러는데 참 나도 답답한 게 그게 왜 배신이고 변절인지 모르겠는데 조국 사태를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거야 그게. 항상 저들이 얼마나 나쁜가로 싸워보려고 그래. 검찰과 언론이 얼마나 저들이 나쁜가로. 그게 돼요? 그게 권력투쟁인데? 조국 개인의 면모를 까서 하는 게 그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고. 문재인 정부라는 신흥 권력을 기성기득권 권력이 서로 부딪혀서 싸운 일이야. 그러면 저는 나쁜 저쪽이 화나는 게 아니라 서툰 이쪽이 우리 쪽이 화나는 거예요. 왜 대응을 이렇게밖에 못했는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선배님? 그건 정치를 해야죠. 정치를. 예, 정치는 주고 받고 하는 거죠. 거래죠. 거래. 그것은 시민사회들이 촛불 들고 나와서 항쟁하는 외침하고는 전혀 맥락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정치는 또 다른 예, 트랙에서. 일반 시민들이 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저쪽을 꼼짝 못하게 한다든지 저쪽에게 일정한 정도 지분을 준다든지 이 모든 정책 협상과 거래와 타협은 그야말로 정치인이 해야 될 몫이지 서초동에서 촛불 들고 조국소 집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는 그대로 또 시민들이 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태극기 정치의 부대 영역은 태극기 부대 설치니까 황교안 시절에 네. 중도 시민들이 다 학을 떼고 등을 돌리듯이 똑같은 거야. 정권 옹위한다고 시민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시위하면요. 역시나 좀 중도적인 사람들이거나 사회에서 약간 자리를 잡은 사회의 기성기득권 이런 사람들 다 외면하게 돼 있는데 그걸 조장한 게 문재인 정부라고. 그래서 무지하게 화를 냈는데 한미회담하고 G7 정상회담을 그러면서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요즘은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일관성 있게 변하고 이제 계세요. 또 이제 열렬 옹호와 지지로 이제 태도를 막 바꾸고 있는 지금. 알겠습니다. 선배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사실은 나도 그동안 너무 이분법적으로 본 부분이 있어요. 용민 씨도 심하지 그게. 촛불 집회 또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견과 반대는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저쪽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권력을 가졌지 않느냐. 권력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야당 소수자 같이 행동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한 게 집권 야당이 뭐냐 이거야. 아 그렇지.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을 쓸 줄 알아야 된다. 나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서 열심히 말해서 또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계속 집권당의 의원들이 피해자인 양 무슨 국정원의 언론에 검찰에 공격받는 피해자인 양 하고 아우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예? 나는 선배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때도 주장했지만은 내가 만약에 이 권력의 책임자고 정책 집행이었던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면은 나는 조국 장관과 함께 윤석열을 자릅니다. 동시에. 자릅니다. 그럼. 그게 내 주장이었어. 네, 오. 저도. 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동시에 물러나라고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천명해서 행보를 보였으면 그 당시 누가 분위기로 그거에 윤석열 못 대해서- 견뎠어. 그렇죠. 그건 인사권자의 예를 들어 아니, 윤석열만 인사권은 잘라도 없는데. 크지만은 조국만 자르는 것도 웃기고 근데 너무 좀 답답하고 최악수가 뭐였냐면은 그 둘이 사표 낼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2년이야, 2년. 예. 2년을 그렇게 해서 내정을 낭비를 했다고. 아, 근데 내정을. 이 얘기 또 한번 괴롭다. 이거 지금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 이 알겠습니다. 얘기하다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지나갔어요. 받았는지. 그러면 최근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대목은 뭐세요? 아까 요즘 마음이 눈 녹듯 녹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는 있잖아요. 그 나라의 크기만큼 대접받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적은 대접을 받기도 하고 큰 대접을 받기도 하는데 네. 한국은 실제 갑자기 위상이 변하는 바람에 아직도 변방의 작은 나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네, 생각하는 그런 게 느낌을 있어요.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지구상에 한 10번째 되는 나라고 군사력은 6번째 되는 나라고 문화에서는 탑티어야. 네. 이럴 수가 있냐고. 네, 네. 근데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을 국제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보여주더라고. 와, 이거는 계시다면 가서 그냥 이렇게 아이고 호응이라도 하고 싶은. 정말 너무 외교는 정말 빛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발자취를 걸었어요. 한반도 정세의 그 변화라든지 뭐 아직은 뭐 좀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또 오늘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어도 아마 그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보수 정권이 도저히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사고의 그 범주는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조금 좀 관심이 아니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제사회 평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는 완벽한 뇌피셜이니까 네네. 뭐 뇌피셜. 너무 신뢰는 마시는데 예컨대 일본의 총리면 엄청난 위치인데도 그렇죠. 네. 스가라는 인물이 어디 해외에 나가서 받는 모습을 몇 번 봤잖아요. 맞아요. 약간 무슨 시골 면사무소 주사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닌가. 본인이 좀 그래. 네. 뭐냐면 살아온 이력도 그렇고 그렇죠. 그 아베 뒷공문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 리더로서의 권위나 뭐 경륜이나 철학이나 아무도 안 보이는 맞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 G7 대통령은 네. 시진핑한테도 발표보고 트럼프한테도 그렇지. 발표보고 하는데 인생 이력을 보면 인권 운동가로서 사회 존경을 받는 아 스가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비교를 대통령. 하자면 주어자야. 깜짝이야. 국제 무대에 있어서도 네. 그런 도드라진 인생 이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너무 다행히 바이든은 다 대통령 브리핑을 받잖아요. 네네. 김대중 대통령을 거의 지나칠 정도로 바이든이 과거에 이렇게 막 네. 존중하고 존경하고 막 이랬거든. 그럴 대접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바이든이 안 거야.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위치구나 알고 미국 대통령이 앞장서 그러니까 특히나 서유럽 정상들은 그런 거 민감한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 대통령을 존경을 하죠. 그게 난 이제 전임들은 될수록 좋게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나름 순진한 사람인데 푸어 프레디던. 그 당시 뉴욕타임즈 아니면 그 미국의 유수 언론에서 사설 쓴 거 내가 그때 보고 충격 먹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지도자의 지능의 문제다. 그거 실제 나왔던 거야. 찾아보세요. 지도자의 지능의 문제다. 난리지? 예? 난리지입니까? 난리지라고 했습니까? 인텔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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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번역이 지능의 문제라고 나왔다니까 아. 실제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박근혜가 어떤지 안 거야.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하는 행동 보세요. 푸어 프레지던트 팍 뭐. 그러니까 개인의 면모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사실 트럼프처럼 정말 기이한 사람 밑에서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모욕을 견디고 하나 참는데 보이기에서 그렇죠. 지금은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굉장히 바람직한 대통령 상으로 국제무대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네. 1000분이 안 나가셨어요. 나갈까. 오늘 김갑수 나왔다고 그래서 네. 들어보고 바로 나가지. 나갈까 말까 했다가 오늘 지금 들으시고 네. 남아 계세요 지금. 네. 들어보고 항상 결정하십니까? 그렇죠. 들어오긴 들어오셔서 근데 뭐라고 하나. 윤 대통령 숭배 좀 하지 마세요. 왜 숭배들을 하지? 아닌데 그 숭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전임인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도 옹호를 안 해주다가 그렇게 참 너무 아니, 그건 비극적으로 안 돌아가시니까. 한 거야. 가슴 네. 아프지. 그러니까 또 지금 보십시오. 언론들도 어느 누가 문 대통령을 옹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상대적인 반작용. 반작용이지. 늘 작용과 반작용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얘기 좀 한번 해보죠. 그렇죠. 네. 제일 핫한 사람. 저는 30대 당대표가 보수정당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어떤 변화들이 이 30대 당대표를 만들어냈을까요?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저 심민정 평론가는 이준석하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한 살 제가 어립니다. 어려요. 아, 동생이에요? 제가 한 살 동생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내년에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아니 이준석 여자를 내가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아 진짜? 어떻게 됐어요? 네. 아니 내가 이준석 장가가라고 노래 부른 지 10년이 넘는다. 오. 아, 그럼 20몇 살 때부터 장가가라고 노래하셨어요? 아, 네. 넌 장가부터 가야 된다. 근데 꽤 괜찮은 여자들이 옆에서 얼쩡대는 것도 봤는데 얘가 진짜 여자 관심 없거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잘 숨기는 걸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마누라 통해 갖고 하여튼 모든 게 괜찮은 했는데 그래서 만나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결국 막판에 이준석이 틀었어. 날짜까지 잡았다는 건 결혼 날짜? 아니 약속. 아, 약속 날짜. 소개팅. 너무 빨리 가셨어요. 예, 예. 아니 하여튼 장가를 보내야 돼. 아,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저 같이 프로그램 할 때 기업체에서 이렇게 전화가 온대요. 앞으로 내가 네 앞날을, 이 정치 앞날을 책임질 테니까 우리 집 사위를 하자. 사위를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은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대기업에서 이렇게 전화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사람 볼 줄 아네고. 네. 나는 걔 말 안 들은 게 너무 후회돼.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전인데 가상화폐라는 걸 나더러 아니. 아. 그게 뭐냐 그래 그랬더니 그런 게 있으니까 한 몇십만 원 하는 비트코인이란 걸 1000만 원어치만 사래. 아, 몇십만 원이었어요, 선생님, 그때? 그때 그 말 들었으면 나 지금 떼부자인데 무슨 개소리냐 그러고 넘겼는데 다 아까워. 아, 그럼 사석에서 방송하시니까 자주 보시고 좀 친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뭐 작업실도 많이 와서 이제 놀고 그랬는데 아, 맞아요. 이거는 이준석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 당에 있으니 그 당의 사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몇몇 가지 제외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별로 이견이 생겨본 적이 없어요. 김갑수 형님하고. 네, 그래서 맨날 야, 넌 민주당으로 옮겨와라 그랬더니 거기서 왜 날 받아주겠냐 그거야. 아. 실제로 네. 그 새누리당 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민주당 가봐야 안 되니까 이 당에 네. 왔다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그 반대도 많아. 그러니까 너무나 새누리 출마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런 성향인데. 안 돼갖고 일로 와서 또 열혈투사 연하는 뭐 이현주 씨 같은 경우 본론으로 그렇지. 돌아가잖아. 근데 민주당 그런 사람 많은데 생계형 정치인들. 내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몇 명 있거든. 아, 몇 명 지금 이름을 정확히 아는 깎아? 사람. 새누리당으로 나와야만 하는 가치관과 인생 이력과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인 사람이 누구냐면 말 못하지. 삐처리로 하겠습니다. 안 해, 안 해. 이 모양, 이 아마 모양. 댓글에 누가 달아주실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일걸요, 이렇게. 예.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때도 제가 이제 계속 정치를 할까 되게 의심했거든요. 저는 김갑수 선생님하고 처음 방송할 때쯤에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애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몇 년 하다가 그만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도 물어본 질문 여자친구 있어요. 그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면 네가 제일 어려요?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정말 하버드 나왔어요? 이거. 처음에 비대위원회 들어왔을 때도 저 하버드 간 거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한창 논쟁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또 키보드로 전쟁 중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는 이제 누가 대단한 유명한 존재가 되면 언급을 안 하는 게 예의라서 잘 안 해야 돼. 네. 근데 뭐 지금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걔도 하버드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우리나라에 하버드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80%는 하버드라고 하기는 하버드 근처인 거야. 아, 그래요? 그럼 하버드는 학부를 나와야 하버드인 거지. 그 이제 뭐 케네디 스쿨 이런 거는 그건 이제 대학원이니까. 하버드라고 하기는 좀. 가령 우리나라에서도
학벌 세탁하느라고 석사님. 연대 예. 무슨 특수대학원들 나와서 그걸 네. 학벌로 하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그 애달픈 사연이거든. 근데 대학까지 그 어떤 대학원 아니더라도 최고위 최고의 경영자 과정이지. 과정 뭐 이런 그래서 거요. 학부 하버드를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에 한 명 나와요. 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준석이 이제 이준석 대표구나. 이준석 대표께서 네, 그분께서 그 어려운 일을 뚫어갖고 자부심이 좀 있긴 있죠. 네. 제가 10대 애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30대 당대표가 나온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하버드 나왔잖아요. 당연하죠. 그래. 이렇게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하는 청소년 애들은 스펙이 곧 실력이고 학교가 아 정말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서열이 매겨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네.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야.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그 개탄스럽죠? 네. 개탄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힘에 대한 인정의 세태로 변한 맥락을 좀 읽자고, 우리 사회에서. 그냥 민주당은 오로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렇죠. 이 눈물나무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 시대가 지났어. 누가 사회적 약자지? 뭐 노동자? 네. 근데 노동자 권리가 엄청 신장이 돼서 이제는 이 세상엔 노동자 못지않게 노동자를 고용하는 측들도 되게 많은데 이 고용하는 측에서 느끼는 분노와 박탈감도 가득 찰 만큼 찼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야. 그런데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장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그다음에 금전적 지원에 대해서 매우 신장이 됐어. 여성이 사회적 약자야.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굉장히 모든 게 김대중 정부 이래로 신장이 됐어. 뭐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생기니까 집권 세력이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만 대변한다는 거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자기 자신은 사회적 강자가 아닌데도 강자를 선망하는 마음이 전이가 돼갖고 또 강자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번져나가고 또 강자 중에서도 슈퍼파워 있죠. 천재적 두뇌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해서 큰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믿음이 생겨나서 이게 전반적인 수준 상승의 결과물이에요. 너나 나나 비슷하게 다 대학 나왔거든. 그리고 또 뭐 삶의 환경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균형치를 이루니까 거기서 뛰어난 사람에 대한 인정을 해도 자기가 그렇게 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대한 인정이 꼭 보수주의나 극우망동이라고 보시지 말고 일정 정도 성장한 사회에서 생겨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이준석 등장을 막 비난하는 진보적 논객들이 주장하는 바가 참 세태 안 맞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됐다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배려가 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뜻은 물론 아니지. 사회적 그리고 약자가 또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영원히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주류적 관점, 큰 여론의 흐름에서 지금 여성 인권 보호를 하자는 그 목소리가 훨씬 더 큰 사회적 압력일까 아니면 성평등 내지는 역차별의 문제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라는 그 견해가 많을까 생각해볼 때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준석의 등장을 보고 생각할 거는 아, 저 어린 것이 이런다거나 저러다 말 거라든지 야 보수든 역시 꼴통들이야 힘의 논리밖에 따지는 게 없어 쟤들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이 가져왔던 7, 80년대 즉 정의로운 관점을 2020년대에 맞게 이렇게 한번 다시 섞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제 민주당 등 네. 우리 사회에 이분법적 논리가 통했던 시절. 저쪽 당은 독재를 옹호하고 부패를 선망하고 이쪽은 또 그에 맞서 싸우는 게 선과 악의 대결도가 선명하던 그런 때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째는 지금 말한 요지는 사회 환경이 그런 변모가 있으니 예. 민주당도 인식을 달리하자는 거고 둘째는 바로 국민의 힘이에요. 그 당. 네. 봐요. 그 땅에는 이준석 말고는 뭐 특별히 이준석 닮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년 전이야. 예. 황교안이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보수정당, 국민의 그때는 당명이 뭐였지? 그때는 이제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통당, 하여튼 뭐 그런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아, 나 너무 복잡해서 너무 많이 바뀌었죠. 하여튼 그 당 이름이 많이 바뀌는 건 그만큼 당이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황교안이 당대표일 때는 딱 떠오른 게 나는 전광훈이야.
그렇죠. 네. 주옥순. 네. 그다음에 그 의원들 몇 명, 광주의 이상한 괴물들이 여성 의원 누구지? 뭐 그저 김수 무슨 있어. 수록이었는데 무슨 약사 출신 김순옥이었나? 예. 그런 선수도 뭐 지만원, 광주 무장공비들이 뭐 어쩌면지 네. 쫙 떠오르잖아. 네. 똑같은 당이야. 그러니까 그런 극우 정말 절망적 극우들의 거의 준동이라고 보여지는 난동이지. 예. 그런 당일 수도 있는데 젊은 층과 중도 세력이 김진태도 얘기해야 됩니다. 춘천 망신 김진태. 누구 싫어? 그분이 신이에요. 개인이 싫어도 그렇게 싫을까? 신. 신이야, 신. 깜짝 놀랐어요. 좌우간 똑같은 그 당이 그런 때도 있는데 지금 이준석을 얼굴에 내세우고 그 대변인하는 사람 있거든. 하여튼 이런 전혀 다른 당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치는 그렇게 무상하다 이거야. 본질을 꿰뚫고 긴 내력을 알아서 맥락적인 사유를 해서 얘는 옳고 제가 그런 걸 잘 분별하는 게 아니라고. 대중심리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이준석처럼 과거에 한국의 그 응어리가 좀 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리더 중심으로 만약에 순조롭게 뭐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쫙 재편이 돼서 지금의 민주당의 그 염증 나는 부분들을 그냥 속 시원히 해소시키는 발언으로 쭉 가면 또 그 당 무서워지고 집권하는 거야. 근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대선까지는 그냥 꾸역꾸역 갈 것 같기는 한데요. 내부에서 지금 당장 인선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어쨌든 당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준석 당대표보다 어린 사람이 없다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신문 기사를 봤는데 당직에 근무하는 분들마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출근하면서 90도 인사하는 게 기사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좀 아니라고 해도 나는 새누리당을 항상 조폭 조직으로 봐왔었거든요. 조폭 조직이요? 네, 항상 그렇게 느껴왔는데 그런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조직의 승복을 잘합니다. 강자에게. 승복을 잘한다고요? 네, 승복을 잘해요. 오. 가령 민주당 계열은요. 끝내 목에 칼이라도 빡 재고집 재주장하는 사람들로 넘쳐나. 그렇지. 예.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준석이를 전면에 내세워서 분위기 메이킹하면 우리도 집권할 수 있다. 집권하면 그것만 되면 좋은 자리 7,000개가 당장 생기고 생긴다. 연관해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러면 승복하지. 그것도 될 가능성이 것 있어요. 같으면? 예, 그 이해 중심으로. 7,000개라고 하는 건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장 감사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 당은 진짜 후보가 없는 게 가장 그러니까요. 치명적이죠. 어떻게 해도 안 될 사람들만 자, 있으니까. 좋습니다, 선배님.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의 일종의 혁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혁신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젊은 주자 박용진을 대표로 세우면 됩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예, 박용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는 하는 사람이나 뉴리더의 가치관 지금 시기에는 아니에요. 그 양반이 나보다 2살 위인데.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려면 박용진 의원하고 좀 다른 성향이 될 것 같아요. 네, 박용진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혁신을 보여줘야 그렇죠.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좋은 혁신이란 있다고 생각해. 뭡니까? 이준석을 적극 옹호하는 거야. 이준석이 내세울 가치가 민주당은 배치될 리가 없어. 가령 천안함부터 찾아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의 뜻을 받들어.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발 탄압받는 소수자 태세도 하지 마. 오야야, 오야 나라에. 지금은 집권 세력이니까. 집권 세력이야. 차기도 유력해 유권자 그렇죠. 분포로 봐서 지금 네. 당 지지도도 밀리고 그러지만 사실은 주인이야 주인 집주인이라고. 이준석 젊은 당대표 너무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뭔가 내세운 어젠다가 있으면 대통령부터 또는 당대표서부터 국회의장까지 적극 수용해서 받아줘서 그냥 흡수하는 식으로 그쪽 당을 계속 옹호해 주라고. 그게 유리하다니까. 빠득빠득 싸우지 마시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다음에 집권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게 정권 재창출의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난 민주당의 유력한 지금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 지금 언론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한계는 무엇인가 막 얘기하는 걸 봤거든. 그런 이야기를 나 솔직히 이 시점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답답하다고 보여. 그러면 그걸 보는 시청자는 반감이 들어서 그 얘기에 반박할 논리만 떠올리게 되는 거야. 오히려. 네. 지금 이준석 비판할 때가 아니야. 예전에 제가
당 경선을 봤는데 나경원하고 이준석하고 네. 말다툼이 붙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밀었더니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수 있네? 아. 이런 어떤 그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 거지. 네. 근데 나경원이 나와가지고 그걸 존중하는 게 아니라 너는 뭐 말이 싸가지가 없고 뭐 그런 네가 식으로 경험도 없는 반박하죠. 애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라 우리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대변해주는 이준석이를 저렇게 뭉개? 나를 뭉개는 거네. 응. 아, 나를 그 뭉개는. 감정이입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망신을 당하고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정이라는 네. 아. 그 올거든 여성 정치 리더가 대선에서 박근혜라는 자기 할머니 뻘 앉혀두고 닭깎기 마사오를 응징하러 나왔다고 뭐 이러니까 할머니 뻘은 아니고 엄마 뻘쯤 돼. 네. 팩 등을 돌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령 나경원이나 주호영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왜 문제인지를 조금 논박할 수 있고 네? 그럴 때. 근데 여기 지금 새물이 들었다고. 근데 뭐 하기도 전에 비판부터 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공격받지. 그리고 잘하잖아요? 그러면 잘한다고 계속 격려하라니까. 왜냐? 민주당이 꼭 무슨 국회의원 더 해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아니라 맞는 가치를 구현하면 그래 우리 손잡고 그대로 하자. 원전 정책이 됐건 남북 관계가 됐건 경제 정책이 됐건 복지건 보건이건 뜻이 맞으면 하잔 말이야. 이견 있으면 절충하자. 이준석이가 나서 그랬잖아. 공존한다고. 자기 자당 내 공존만이 아니라 집권당하고 공존하는 보수당 만들겠다. 그래서 공존 모습 잘 보이면 누가 유리하겠어? 오야가 유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김갑수 선배님의 말씀에 조건부로 지지하는 이유가 이쪽에 이재명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없다, 대선 주자가 없다, 마치 그 2007년의 상황이다. 이거는 뭐 그건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내린 결론이 있어. 뭡니까? 어떤 의견도 진언하지 말자. 그 양반에 대해서 자기가 다 해. 아, 옛날 본인이. DJ가 그랬어요. DJ가 100년, 1000년 뭐 갖다 맞춰봐도 본인이 다 판단해. 이 머리 위에 있어. 근데 약간 이재명 씨가 DJ 같은 게 있더라. 이렇게 앞뒤 따다닥 보고 또 스스로 다 새로운 여정을 판단하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또 많이 닮았어요. 짓밟히는 인생. 그렇지만 또 꿋꿋이 근데 일어서는 인생. 노통은 너무 순수해갖고 그 곤란을 겪었는데 재명이 형은 이재명은 순수하지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을 거야. 두 분이 되게 일치하시는 의견이시네요. 저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대선 기획단 꾸릴 때 저쪽이 젊은 얼굴이니까 이쪽도 젊은 얼굴을 꾸려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뭐 그럴 필요는 나는데 없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륜 있고 안정감 있는 사람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나이보다 생각이 젊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이만 젊으면 아무나 갖다 내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예. 더 민주당을 깎아먹는 게 아닌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을 너무 의식한 듯한 행보를 하는 거는 진짜 집권당으로서 그 체면 깎이는 일이고 오히려 저쪽 진짜 당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대선 기획단장을 이준석이 됐으니까 이쪽도 청년으로 한다. 진짜 그건 완전히 예전에 그 KBS에서 나훈아 특집 할 때 아, 네. SBS가 무슨 방송했는 줄 아세요? 뭐 했어? 남진을 초대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미투 전략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투 상품 같은 거 네. 아니야? 그러면 남진 쇼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뭐 트로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제목으로는 남진이 나오는 줄 몰라. 제목 맞불을 놔야 되는데. 네, 맞불 전략으로 남진을 불렀는데 맞불 전략을 제대로 못 세웠고 마케팅으로 하지도 못했지. 근데 어쨌든 딸아쟁이 지적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준석 대표의 민주당은 청년 대선 기획단장, 그건 진짜 너무 마치 SBS의 그 패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쪽은 당 대표인데, 저쪽은 아예 이름을 걸고 지금 막 바람을 일으키는데 여기는 대선 기획단, 자기가 잘 조종할 수 있는 청년, 말 잘 듣는 청년을 세우겠다, 뭐 그런 얘기지. 근데 기왕 이재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요. 네. 우리가 대선을 노태우 때부터 지금 몇 번을 치른 거야. 괜히 여러 번 그때가 치렀잖아요. 13대고 이번에 20대니까 예, 예. 7번 한 거죠. 예.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의 내정은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대선은 다른 게 당 아무것도 아니야. 당은 밑에서 조직의 역할을 하니까 실제로 큰 일을 하지만 국민 눈에 비춰주는 건 오로지 대선 후보야. 그렇죠. 그래. 주자가 네.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기획단이 뭐 누가 안고 막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가 제일 후보 중요한 거지. 하나를 다 쳐다보겠다는 거야. 100%.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경선 연기론 막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정말 때로 보면
모자란 사람들이 정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민심을 정말 못 읽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경선 연기론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든 이재명을 보내는- 이제 내려앉히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인데 그 내려앉혀 보시라고. 그래서 이준석을 내려앉히고 나머지 다른 사람 중에 누가 후보가 돼 보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 아니 이준석이 보름 만에 이렇게 떴다고 그러면은 뭐 충분히 시간 남지 않았습니까? 2달이나 남았는데 네, 그 2달 제가 동안 하시든가 그러면. 몰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딱 보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8% 대구에서 8% 시작해서 50% 넘어가는 것까지 딱 보름밖에 안. 이 SNS라 코로나 전국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 한 사람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 정치인을 띄우는데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꾸 논박을 해서 네, 좀 미안한데 괜찮습니다. 그 얘기에 내가 논박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이어서. 띄우는데 한 달 걸렸다고요? 아 보름, 보름 아, 걸렸다고요? 올라가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이준석은 10년 동안 자력으로 큰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10년. 다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 1%인 사람이 갑자기 캠페인 잘해서 대통령 된 걸로 이해하잖아요. 바람을 일으켰다. 그 전에 이렇게 십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과정 동안에 그렇지. 형성된 팬덤과 정말 목숨 걸고 지지하겠다는 층이 형성이 된 신뢰가 거라서 있었고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국힘당이 마땅한 후보 없다고 그래서 남은 기간 갑자기 캠페인에서 엄청난 후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택도 없는 얘기야. 사람들은요 대선 앞에서는 되게 진지합니다. 그 후보의 인생 이력 그럼요. 다 살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동안에 갑자기 누굴 옹립한다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하다못해 이재명 지사도 정치 기력으로는 짧은 거예요. 짧은 거. 눈에 얼마나 이제 띄어서 그게 갑자기 그 보일링 물 끓을 때 확 올라가느냐, 임계점을 넘느냐. 그거는 단기간에 되지. 그건 이준석이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네. 10년 동안 그 뻘밭에서 이러면서 유승민이 뒤에서 밀어서 대대는 사람이 있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유승민한테 그런 힘이 있어? 이번에 당대표 된 건 자력으로 된 자력으로 거예요. 된 거지. 그래서 자력으로. 무서운 거죠. 국힘당이 개혁될 수 있구나 하는 그걸 보여준 거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경선 연기시켜서 누군가를 또 갑자기 띄워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잘 봐야 돼. 저 사람은 잘 봐야 돼요? 좀 일본으로.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일본으로 청산해야 돼. 일본에서 보낸 사람인가? 일본에서 보낸 사람이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당 대표가 저쪽은 조금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사진을 찍히거나 하는 그림상으로도 송영길 대표도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서 좀 어린 편인데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화면에서 그런 걸 부각해서 이제 보도할 가능성이 높지 나는 근데 않을까요? 그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네. 버니 샌더스하고 오바마하고 같이 서보세요. 누가 더 젊어 보입니까? 버니 샌더스가 더 젊어 젊은 보이지. 좀 더 순수해 사고가 보이는. 섹시하면 됩니다. 사고가 섹시. 아 사고가 세. 근데 그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저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이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중진이어도 생각이 젊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니 지금 이 샌더스처럼? 민주당이 중간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원합니까 민주당한테. 지금 민주당이 정확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걸 모든 국민이 다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민주당 중진 중에 그렇게 정확하게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 저는 분명히 더 이준석만큼 더 젊다고 평가받을 거라고. 제가 매우 공감을 해서 보태는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네. 지금 말씀에 민주당에 생각이 젊은 사람이 없다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젊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민주당 내에. 예. 사석에서 저의 그 시대에 변화된 생각을 말하면 적극 동의하던 사람이 당에만 가면 공개 발언만 하면 절대로 못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배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야. 분위기. 그러니까 흘러온 전통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7, 80년대 한국의 반영인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분위기에 다른 얘기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이상한 사람은 찍히는 거지. 넌 본질이 새누리당이구나 이렇게 찍힐까 봐. 지금 말하는 젊은 의원이 없다는 건요. 7, 80년대에 강고한 사회운동의 정서가 민주당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유로운 목소리가 힘들죠. 혼자 튀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아, 튀면 안 되는. 네, 다들 그렇게 민주당을 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그 프레임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거죠. 당내에서 그런 권력 모든 투쟁을 한다. 성역과 어떤 그 고정관념을 뚫고 그래서 불이익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공천 못 받고 야인이 돼서 고생 좀 하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정치적 자산이 될 텐데 근데 그 쉬운 말이 아니지. 공천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그렇긴 한데 그게는 지금 이준석을 누가 도와줬나요? 여론의 힘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거지. 당시면 좀 이준석이 2등이었지만은 그렇죠. 그건 아직 여론의 어떤 그런 정말 노도와도 같은 파도와도 같은 이런 바람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 건데 그 민심의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정치는 왜 이렇게 찾기 힘든가? 민주당 아니 근데 내가 오늘 자꾸 말꼬리만 잡아서 미안해. 아니, 선생님. 예. 민심의 바다에 좀 그만 좀 담그라고. 아, 그래요? 아, 미심 아니, 빨리 담그지 그만해. 않아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은 너무 민심의 바다에 있어. 유권자의 지지자의 대중의 목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아주 취약한 게 돼 있어요. 아, 그 이거 민심의 눈치 본다는 건가요? 바다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는 거야, 힘이. 이 권력을 작동시키는 것은 그 권력의 메커니즘에 다 있는 사회적 기득권들이야. 이쪽하고 거래를 좀 하는 당이 좀 되라고. 아, 거래를 하는 당이 되라. 다 걔네들을 잡아서 족쳐서 무릎을 꿇릴 수는 없는 거야. 그건 근데 그럴 역량도 없어요, 사실은. 아. 인적 관계도 없고 네. 그들하고 만나서 술 마셨다가는 죽일 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민심의 바다에 그만 좀 담고 그만 들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권력의 예. 핵심에 좀 도달해 달라. 민심의 그 냇가로 합시다. 바다는 좀 어렵고 냇가로. 얘기 나온 김에 윤석열 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네. 왜 안 됩니까? 직감으로. 직감은 그 직감이 근거가 좀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나는 한국인들의 내가 전형적인 한국 정말 외국물도 안 먹은 토종이야 토종. 아, 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시끄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벼운 것 같지만 어떤 데 모여서 되게 집요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동안 몇십 년 관찰한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난 아니에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인의 정치의식은 자기가 알아야 돼. 다른 서방 국가랑 비교했을 어떤 일이 때 있었는지. 교육 수준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아, 그 한국인의 일반적 정치 수준은 과하게 높아요. 과하게. 아, 그래서 과하게 높다. 국가 통치 역량이 있느냐를 꼼꼼히 따져보죠. 그러니까 이회창 씨가 끝끝내 2번, 3번 안 된 거에는 아들이라는 스캔들이 있지만 더 주요한 것은 다른 선택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놓고 지지한다고 말을 못할 만큼 민주당이 위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숨은 지지자가 굉장히 많아져 버렸는데 정작 대선 투표할 때는 윤석열 씨 같은 인생 이력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진 못합니다. 권력만 썼던 사람, 나라 못 맡겨요. 마이너리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 지금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지도가 높다. 그 당이 너무나 지금 잘 크고 있다. 그 당도 아니지 아직 뭐 네. 그 들어가지도 결혼 않았어요. 입장도 안 아니니까. 했지. 근데 그런다고 두려워하는데 그거는 진짜 우리 평범한 한국인들을 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서울대 출신 재벌 이들은 대통령이 될 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래서 서울대 민주당에게 제발 좀 호소하는데 네. 그 장모 그 부인 문제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만 까서 일이 되질 않아요. 역풍이 불어요. 문제 있는 건 웬만큼 좀 알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도 한다며. 그렇죠. 그 정도 선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너무 출신 윤석열을 도리어 키워주는 효과가 법적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으면 열혈 지지자만 더 늘고 지금 정도 시간이 문제가 제기돼서 경고했잖아요. 그러면 애매한 결론에 이를 확률이 훨씬 더 그렇지. 높아져요. 아유 우리 사회 그 공수처가 어떤 조직인데 몇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는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고 책임 물어야 될 것은 잘못한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걸로 뭐 사태가 대반전이 일어나서 어라 윤석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네 이럴 사람들은 없다는 거야. 내가 이미 얘기해. 다 알만치 안다 이거죠. 아니, 이명박에 대해서 우리가 BBK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까? 실망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공격에 치중하지 말라는 의미는 부인하고 장모의 행동은 진짜 파렴치하더라고. 근데 그게 결혼 전의 일이야. 이거는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에게 귀책 사유를 안 두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부인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부인이 아닌 행사에 스폰서가 붙었기 때문에 아니 부인 보고 그 스폰서를 줬겠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인 남편 때문에 내가 줬을 그 거 아니야. 행사에도 갔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김건 씨랑 아주 즐겁게 식사도 했는데 네. 문제는 네. 그거를 문제 삼아서 대선을 반전을 일으키지 못해. 그러니까 스캔들이 그러니까 아니라 국정 운영 능력으로 상대가 너무 얼마나 나쁜가 흠만 잡아서 끌어내려지질 않아요. 더 큰 거는 윤석열 씨의 인생 이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보세요. 대통령 할 수 있겠어요? 못해. 안 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저는 이회창 씨가 안 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 출신들 제가 뭐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평범한 국민들. 서울대 안 나온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90% 넘지 않나요? 훨씬 넘죠. 근데 이제 어떤 두려움이 밑바닥에 있냐면은 이 똑똑한 머리로 우리를 농락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재벌 돈이 많으니까 그 많은 돈 갖고 또 집 이속을 챙기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졸이 대통령이 될 수는 있어도 서울대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도 재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난 거기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 씨는 칼잡이 아니에요. 칼잡이는 뭐 말할 것도 없어.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서울대 출신의 기득권층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무식한 칼잡이 이미지가 더 커요. 네. 근데 과거에 말을 못해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못했는데 대통령을 지낸 분이 있어요. 그게 김영삼 대통령. YS. 그분은 단문밖에 못해. 서울대 3대 미스테리가 있어요. 서울대에 YS가 입학한 거, 네. 다닌 거, 그 졸업한 거. 3대 미스테리. 그게 3대 미스터리 세 개가 네. 전쟁 중이니까. 카리스마 하나로 전쟁 중이라고 전쟁 중에 그 서울대 다닌 거도. 전쟁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전쟁 중. 그 한국전쟁 때 YS가 서울대 다닌 걸로 돼 있었거든. 그런데 김영삼은 가장 고대 정치인이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정치력으로 그게 다 커버가 된 거지. 사람들이 그의 말솜씨 언변을 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도 청문회 때 몇 번 보니까 진짜 거의 YS 찜점을 만큼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설명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간투사가 많은 거 있잖아. 그런 얘기가 왜 있잖아. 이게 도저히 아마 정치 토론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요. 네. 나 참 이러면서. 근데 그걸 상쇄할 그 눌변을 상쇄할 정치 이력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윤석열 지지표는 100% 황교안도 그때 지지 그만큼 얻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표는 100% 문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뿐이고 그게 다음 돌아오는 대선에 표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겁먹지 마시라고. 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초반과 달리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는가? 근데 뭐 절반은 어쩔 수 없는 거가 있고 원래 이제 그쪽 표였던 분들. 아니 그리고 세상에 모든 우라와 분노와 짜증과 염증을 나라님한테 퍼붓는 거니까 임기 말에 모여서 퍼붓는 거는 항상 그래왔으니 그런데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의 그 허약함. 그러니까 우리는 모순되는 걸 원해요. 따뜻하고 자상하면서 강인하고 뚝심 있는 지도자를 요구하는 바가 원하잖아요. 많아. 근데 문 대통령은 강인함 측면에서 너무너무 취약했어. 지도자는 좀 무서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하급 법원이 대통령 지시를 어기고 윤석열 징계안을 부결시켰다니까. 이런 나라를 보면 사람들은 겁이 더럭 나는 거야. 선장이 너무나 무력하게 보는 거야. 검찰한테 2년 끌려다니는 거 보면서 학을 뛴 사람 많습니다. 나도 학을 한번 제일 크게 뛴 게 뭔지 아세요? 근래 일이야. 오 시장하고 박 시장하고 이번에 되잖아요. 박형준이하고. 네. 청와대 가서 네. 전직 대통령 사면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다. 나 정말 뭐 집어던질 뻔했어. 화나서. 왜 물어보냐고. 그냥 자기가 해. 어느 날 덕 해. 반대하든 지지하든 그게 리더라고. 그러면 따라가는 거야. 그때 문 대통령이 안 하는 것도 안 해 이러면 되고. 거의 고구마 하나 드세요. 이해했는데. 고구마 하나 드세요. 고구마 그래서 그게 민심의 바다에 발 좀 담그지 말라는 내 취지예요. 그러니까 여론 추수, 대중 추수, 지지자 추수 이러고 다니면 되는 일이 없고 늘 100번 한 얘기 101번째 할게. 지도자는 지지자를 배반해야 돼요. 왜 배반할 수밖에 없겠어. 지지자들이 지지하게 될 때 그 형세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더 큰 틀을 갖고 나라를 요만큼 앞질러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그 간곡한 바람은 모이면 극단화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 극단화된 거를 배반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문 대통령이 그걸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선배님 근데 배반을 많이 하셨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국정을 뭘로 생각하냐면 무슨 혁명 투쟁점으로 이해하고 있어. 이 혁명이 필요한 세상 아닙니까 솔직히. 이 정도의 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 알겠습니다. 아니 혁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나도 혁명사 옛날에 무지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무슨 러시아 혁명, 뭐 프랑스 혁명 다 혁명 있다고 쳐, 쿠바 혁명 다 있다고 쳐. 한국만큼 거대한 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어디 있죠? 지식혁명이나 부의혁명이나 신분의 혁명이나 교육의 혁명에 있어서 한국 사회만큼 큰 혁명이 일어난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이걸 권력을 아무도 바꾸는 혁명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혁명은 뭐냐면 변화나 개혁하고 뭐가 다르냐면 사회의 온갖 관념과 시스템이 이렇게 싹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지금 노무현이 고졸 밑바닥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야. 문 대통령 피난민 자식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야. 난민. 네. 네, 배경에 어마어마한 문벌의 힘이 아니야. 네. 이런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혁명을 안 했다고? 어떤 혁명을 원해? 김정은이 내려와서 뭐 혁명을 하길 원해? 아니 어떤 혁명이 있어? 이보다 더한 혁명이 어디 있어? 바보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바보까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인류 역사에 이 정도 어마어마한 혁명을 이룬 나라는 없어요. 그것도 기간이 한 3, 40년이야. 길게 보면야 이제 그치. 국가 수립 치지만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전두환 시기부터 대충 따져야 되거든. 그렇죠. 한 한 30년. 40년 봐야 되는구나. 3, 40년. 네. 아, 세상에 진짜 열받네. 이제는 하나 남았습니다. 탈모. 탈모 혁명. 비만자도 사랑받는 세상. 그게 이제 마지막 혁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혁명. 선생님 말씀을 거시적으로 볼 때는 정말 큰 흐름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 매일매일 오늘을 투쟁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조금 기운이 빠지는 면이 있기도 해요. 근데도 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막 싸워요. 지금 젊은 세대는 너무 겁이 많다. 그리고 너무 누리려고 한다. 근데 젊었을 땐 지랄 발광하다 보면 나이 들면 잘 돼 있는 거거든. 젊을 때부터 나 20대가 문재인 욕하면서 부동산 값이 올랐대. 20대가 무슨 부동산을 사냐고. 한 40 넘어서 집 사는 거지. 그리고 직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면 안 되나? 그러니까 나보고 꼰대래. 그래서 꼰대지 내가. 그럼 내가 뭐 젊은 애 얘기하랴? 근데 지금의 20대들이 제일 나쁜 모습은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고 이제 득도한 것처럼 아무 꿈도 희망도 욕망도 없이 연애도 최소한으로 살 연애도 섹스도 안 하고 최소한으로 사는 일본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건 최악이야. 저는 섹스조차 안 하는 이런 일본이 굉장히 좀 위태롭다고 봅니다. 섹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봤나? 연애를 안 한다고. 혼자 할수 미국도 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미국도 그런 거 아니에요? 최근에 젊은 친구들은 그러한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예, 아예 만남 자체가 없다 그러고. 아니 나는 뭐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동거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연애는 좀 있어야 되지 근데 않겠는가. 이제 섹스라는 게 세로토닌이 급격히 분비되는 전두엽에서 분비되는 현상이잖아요. 전두엽에서. 그래서 그와 동일한 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똑같은 게 분비돼요. 그다음 마약을 할 때 이런 거거든. 근데 그보다 강도는 조금 낮으나 사람을 쾌적하게 만드는 많은 게 존재하잖아. 네. 넷플릭스도 있고 아. 수상스키도 있고 아, 네. 게임도 있고. 노는 게 밴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성적 욕망이 이렇게 많이 분산되는 것 같아. 근데 성행위 과정 동안에 인간에 대한 여러 이제 이해, 깊이 이런 게 생기는데 되게 아쉽죠. 그렇다고 뭐 왜 섹스 안 하냐고 뭐라고 또 물었어. 모릅니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다 우리가 잘 열심히 다. 모르는 걸 수도 있죠. 아, 남 몰래 그쵸. 하는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남자 친구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절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예전에는 왜 말도 안 되게 쟤는 쟤한테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지?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커플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전원이 성범죄자예요. 스토커 범죄, 성추행범, 심지어 강간범 다 그랬어. 여자들이 그때 여자들은 지금하고 달라서 남자가 억지로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자 쪽에서 응했다가는 해픈 여자 되니까. 아, 소문이 나니까. 아이고, 그리고 저도 그런 스토킹을 조장해 얼마나 극성스럽게 남자가 매달리느냐를 따라서? 사랑의 척도로 봤거든.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스토킹 범죄인데
그때는 그런 저도 진짜 뭐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너무 스스로 자학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성희롱. 아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혼이 많은 경우 강간으로 이루어진다니까. 그걸 옛날 표현으로 하면 잡아뜨린다고 그래. 그 여자랑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으면 잡아뜨려. 그러면 했어. 그러면 결혼하는 걸로 되는 거야, 여자도. 그 당시에는 옛날 뭐 얘기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제가 이제 20대 친구들하고 얘기를 이마저도 해보면 다 엎어졌어. 이제 더 이상 그게 가능하지 않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거절당할까봐. 그래서 제가 아니 보통은 거절해도 못 들은 척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요즘엔 아예 그 시도 자체가 없이 더 나가면 이제 스토킹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렇기도 한데 아예 말 걸어보고 의견을 얘기를 해야지 그 여성도 서로의 알잖아요. 삶에 깊게 연관되고 싶어 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하고만 깊게 연관되고 싶어 하지 네. 많은 사람과 깊은 나는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죠. 그 어떤 현상도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 네. 가령 지금 뭐 결혼 안 한다, 섹스를 안 한다, 이제 이런 것도 이기적 유전자가 작동하는 자기 생존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은 놀라운 생존수를 갖고 있구나. 예컨대 전쟁이나 대살육이 벌어지면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도록 미친 듯이 섹스를 합니다. 그래요? 애를 막 낳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청준 선생의 축제라는 네, 소설 네. 보세요. 뭐냐면 상갓집에서 섹스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했잖아. 옛날 집. 그러니까 그렇지. 아파트가 상갓집이. 아니에요. 장례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갓집 네. 내에서 상주도 그렇고 하여튼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막 하는 거야. 그건 굉장히 많은 자료에 있는 거야. 그게 인간에게 솟구치는 본능적 살아남아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성적 욕망이 막 생긴대. 그 어떤 종족을 계속 계승해야 된다라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걸 근데 본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을 어떤 하질 않지. 어떤 집단적 암시가 빡 주어지는 건데 대규모 인명살상이 벌어지면 미친 듯이 섹스를 하잖아요. 지금은 인류사에 유례없는 평화 시기, 전쟁이 없는 상태로 그렇지. 장기간 되면서 고도 선진 사회들이 너무나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인구를 막 줄이고 가난한 나라의 이민들을 막 받아들여서 부분을 채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지금 3D나 하위 업종은 다 동남아에서 와서 하잖아요. 그렇게 교체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종 변화가 되게 생길 거거든요. 외국인 유입이 지금은 거부감이 많은데 이건 불가피한 거거든요. 한국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인데 외국인 유입을 더 엄청 받아들이면서 이제 핏줄도 뭐 베트남, 필리핀, 네팔, 파키스탄하고 다 섞이겠지. 근데 또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애를 낳았을 경우에 장래 키우기 힘들겠다. 교육비 부담이 너무 가중돼서 내가 이 아이를 돌볼 어떤 그런 여력이 없겠다 싶으면 알아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섹스도 안 한다는 아니 그런 그건 또 약간 비겁한 핑계 같은 거야. 결혼하면 뭐 애 교육 비용 많이 들고 주거 비용 많이 들고 뭐 하는 게 비겁한 핑계고 자기가 더 놀고 싶은 거야. 그쵸.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서 직장 다니고 이제 숨쉴만 겨우 나 한데. 숨쉴만 하는데 여기서 또 태어나서 또 죽어라고 달려야 한다고 하면은 저도 아이를 천천히 가졌으면 아니 그리고 그 여론에 대해서 이건 정말 나이 든 사람이 발언이니까 이해를 하세요.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야. 죽는 소리 하는 사람. 예, 뭐냐면 첫째 상인들 마이크 TV에서 인터뷰 굶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죽는 소리 남는 게 하는데 소위 디그니티, 자기 존엄, 자기 자존심을 가지면 굶어 죽겠어도 그런 말 잘 안 해야 이제 세련된 나라거든. 근데 너무 쉽게 배고파요, 힘들어요, 괴로워, 경제적 하소연을 막 해. 또 하나 힘들다. 회사 생활 힘들고 뭐 힘들고 학교 공부 힘들고 안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만큼 누릴래니까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뭐 필리핀이나 어디 가면 남미에 가면 느슨하게 공부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엘리트가 되고 싶고 나중에 좋은 소득 보장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으니까 죽으라고 노력을 하면 그거 자기 위한 건데 왜 그 힘든다는 소리 이렇게 쉽게 하냐고. 전 사회가 죽겠다 해. 근데 가소라 죽겠어. 그건 죽겠다도 아니야. 밥 굶을 때가 죽겠다라고. 그 50년 대 사람들이 죽겠다는 건 맞는 말이라고. 근데 지금 죽겠다고 저는 나약하고 좀 모자라요. 이 소리밖에 안 되잖아. 20대가 제일 힘들어할 선생님이세요. 근데 20대가 힘들대. 나 좀 웃기지도 않아. 20대가 뭐가 힘든데? 오늘 댓글 폭발하겠네요. 아니 20대가 많이 안 보는. 아니 20대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가 힘든지. 난 묻고 싶어.
나도 20대에 아들이 있어. 20대가 힘든 게 있으면 뭐 말하고 그래. 아드님 힘들다라고 안 하세요? 안 싸우세요? 어떠세요? 아니 싸우지. 공부하기 힘들다. 네. 네가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럼 공부하지 말라고. 부모가 하라고 그런다. 말 듣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 아니 뭐가 힘들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 근데 나도 이해해. 단지 네가 나약할 뿐이고 너는 그러면 장래 아마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어머. 너는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청춘 시기에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안 힘든 게 어디서 20대 때요 자살 시도를 속으로는 수십 번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다 견뎌내는 거거든. 그걸 또 옹호하는 어른들은 뭐냐고. 요즘 젊은 층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뭐가 고통스럽지? 뭐가? 뭔가 제가 반박을 하고 싶긴 한데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이럴 때 쓰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Latte is horse. 아니 그 젊은 세대가 가련하다 힘들다라고 부추기는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있죠. 네. 너 참 교활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애들 마음에 들고 싶어서 야. 고개도 없는 말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대중 추수주의, 20대 추수주의. 네,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뭐라고 반박할 말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네요. 이렇게 근데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 마누라야. 반박은 하고 싶은데 말싸움에서 못 이겼다가 나이가 많아지면부터 이게 분노로 표출돼서 나만 보면 죽이려고 그래. 뭔진 모르겠으나 하여튼. 아니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나이를 먹으면 분노가 표출이 되죠. 우리 아내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김갑수 선배님이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세요. 모르는 얘기.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여자가 나이 먹더니 어쩜 그렇게 화를 많이 내지? 이제는 물론 거의 화낼 틈을 내 안 주지. 무조건 승복을 하니까. 그러세요? 아유, 전에 한번 제가 아내를 한번 슬쩍 약 올린다고 했다가 진짜 완전 빡쳐가지고 와, 그 분노가 한 50분 동안 그치지 않고 막 석사포처럼 씩씩거리면서 얼굴 빨개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잘못했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 저희 남편 아직 30대여서 빨리 잘못했다고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잘못한 어제 저한테 알려주신 말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지? 제 남편, 제가 막 남편한테 뭐라고 했더니 나도 너랑 사느라 힘들어. 너랑 살기가 쉬운지 알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사람은 나에 대한 분노의 핵심이 모든 게 말뿐이래. 근데 내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평생 말뿐이었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집집마다 다 비슷하군요. 예, 연령대도 다 다르고 남녀 성별도 다 비슷하다니. 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메모를 했어요. 나도 너하고 살기 힘들다. 아, 정말 그것만큼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최고의 멘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한숨을 그렇게 쉬어요. 제가 막 뭐라고 하면 나랑 지금 김갑수 선생님한테 아무 말 못하는 저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한숨을 쉬면 너무 한숨을 쉬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더 밀어붙이면 집 나가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나도 대충 그냥 막 오잖아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내내 잊어먹고 있었어. 근데 지금 거의 마무리죠. 네. 마무리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치유해야 될 병이 몇 가지 있는데 옛날엔 다른 거였는데 지금은 공정병을 치유해야 돼요. 공정병이요? 예, 예. 모든 걸 다 하게 공정으로 해야 치환을 공정만큼 불공정한 게 없는 거예요. 예컨대 가장 공정한 게 시험을 봐서 선발해서 1, 2, 3등을 뽑는 거야. 그거 정말 불공정한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대학 입시를 칩시다. 지금 명문대 프리미엄이 엄청 강해.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면 그 이유도 굉장히 순탄한 삶을 확률이 높아져. 그럼 걔네들이 뭐에 뛰어난 거야? 여러 과목을 다 잘한 거잖아. 근데 어떤 놈은 거의 수학은 천재인데 언어나 수리 꽝인 애들 수학하면 있죠. 꽝이야. 많죠. 네. 얘는 인재가 아닐까? 이게 대학은 좀 그렇다고 치는데 사회에 진출할 때는 더 심해요. 어느 회사가 시험을 봐서 애들을 선발하면 평균적으로 잘하는 애인데 그 시험관이 딱 보고 너 찍었어 봐. 이거 불공정하다고 소송 걸릴 거야. 이 공정병은요. 4차 산업시대에 한국을 망치는 병이 될 거야. 이게 서로 끌어내리는 도구로 활용되거든, 공정병이. 사실 뭐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제가 떠들지 말고 하버드 대학에
토드 로즈라는 교수가 2018년에 쓴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나왔어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평균의 종말. 평균의 종말. 야, 뭐뭐의 종말이 참 많네요. 아니, 육식의 종말 뭐 이런 거. 토드 로즈가 바로 고등학교 때 학령 미달로 중퇴해서 했던 사람인데 지금 하버드대 교육과 교수님이에요? 교수면서 세계에서 현재 제일 알아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미국 언어로는 average, Average. 평균을 내서 뛰어난 걸 잡는 것이 얼마나 함정인가. 우리로 치면 공정.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절실한 논파를 안겨주고 나 굉장히 감동한 책이에요. 네. 근데 하여튼 한국사에서 있잖아요. 공정의 반대쪽에 있는 편파가 네. 더 이상 부당하게 작용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젊은 세대가 공정, 이준석도 공정사회, 공정 하는데 공정이 병이 됐다는 거 좀 인식을 하시고. 예. 네. 평균의 종말 제가 지금 스킵했습니다. 아 스킵이 아니라 스킵 맞나? 스킵 메모. 어? 뭐라고 그러지? 그 딱 스킵은 건너뛰는 거고. 건너뛰. 킵. 키핑. 아, 스킵과 킵은 반대인데. 내 친구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친구 알아들으셨어요. 내 친구도 알아들어요. 아니까. 여기 심일 걸어. 느낌 나 아니까. 참 이거. 네. 아니 사람이 실수도 있는 거지. 아, 너무 이렇게 재밌네. 따로 찍은데. 안 읽겠다고 하시는 줄 알고. 아니 스킵했습니다. 예. 키핑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나이 정말 참. 아, 즐거움을 주셨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압구정까지 택시로 1시간에 못 가죠. 나 병원 예약돼 있는데. 빨리 가세요. 하실 수 있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얼른 맞춰드릴게요. 이것도 예. 방송인데 별 얘기를 다 하네. 아, 네. 다음에 저기 우리 평화나무에서 우리 김갑수 선배 모시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아 대단한 시간 여러분들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신랄하게. 맞아 죽겠지 내가 또. 아니 뭐 그런 게 없어요. 예. 네. 오늘 김갑수 선생님의 다면적인 얘기를 오늘 좀 나눠봤습니다.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오늘 병원 가셔야 되니까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기